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영국 여행기 1, 2부에서 영국의 유명 관광지와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여행 내내 계속 비가 오는 날씨인 것만 제외하면 정말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캠브리지에 방문하여 진짜 올드 컴퓨터 매니아들이라면 하루 종일도 놀 수 있는 컴퓨터 박물관에도 다녀오고 제 채널의 가장 중요했던 기기인 영국산 라즈베리파이 스토어에도 다녀왔습니다. 런던의 벼룩시장과 마켓에 다녀왔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요.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도 보았습니다. 즐거웠던 영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혹시 이강인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조닉 4의 명장면에 나온 장소들을 가보고 싶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끝판왕님의 결정이긴 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조닉 4의 마지막 결투 장소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합니다. 조닉이 굴러떨어지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그 계단의 반대쪽으로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샤크레케르 대성당 뒤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당 관람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성당이야말로 중세 유럽의 예술과 건축 기술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웅장합니다. 최후의 결투가 벌어졌던 광장입니다. 비가 안 왔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관광지에 잡상인이 많은 게 이상하네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유명한 실 파는 흑형들을 만납니다. 4인조 중 한 놈이 제 팔을 잡고 또 한 놈이 실을 제 다른 쪽 팔에 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걸고 나서 실을 비싼 값에 강매한다는군요. 손을 뿌리치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파리 첫날 일진이 험하군요. 시태섬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 노트르담 대성당에도 가봤는데 펜스가 쳐져 있고 밤인데다 사람도 너무 많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음날 파리 디즈니랜드로 향합니다. 파리 지하철은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 지하철이죠. 디즈니 가는 지하철은 2층이라서 소매치기는 그래도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지하철에서는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로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진짜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나 보네요. 비 오는 날인데도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스튜디오 동시 입장권을 끊어서 일단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재밌었던 어트랙션은 니모를 찾아서의 거북이 등에 타고 가는 크러쉬 코스터와 파리에만 있는 라따뚜이 어트랙션이 재밌었습니다. 헐리우드 타워 호텔은 도쿄에도 있지만 도쿄는 장난 수준입니다. 여기가 대박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어벤져스 덕후들을 위한 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도 열리고 상점도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이 많게 잘 해놨습니다. 우주선도 정말 잘 만들어놨네요. 저 밑으로 쭉 가면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여기가 디즈니 스튜디오 맨 끝이고 찾기 힘들어서 그런지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분도 안 기다리고 탈 수 있었습니다. 와, 입구부터 아주 어벤져스 뽕 제대로 차오릅니다. 거의 제가 타본 모든 어트랙션 대기줄 공간 중에서 제일 잘 해놨네요. 롤러코스터는 제로백 1.8초인가 속도로 출발합니다. 진짜 아이언맨이 날아가는 느낌이죠. 360도 회전이 두 군데 있어서 요즘 들어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정기관 기능이 약해져서 어지러움을 잘 못 참는데 속도 때문인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제 아이는 2번 탔는데 저는 어지러움 생길까봐 아쉽지만 1번밖에 못 탔네요. 스튜디오에서 놀다 오니 거의 밤이 되어가는군요. 이제 디즈니 월드로 향합니다. 어트랙션 3개 정도 타고 일루미네이션 불꽃놀이를 갔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노트르담 재개장 기념쇼인가 보네요. 레이저를 디즈니성에 투사하고 거기에 불꽃놀이가 가미되니 정말 환상적입니다. IP 수집가인 디즈니답게 라이온킹, 캐리비안의 해적, 스타워즈같이 우리가 잘 아는 쇼가 나오니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워합니다. 역시 마지막은 엘사죠. 레디꼬는 아닌 프랑스어지만 떼창이 이어집니다. 아, 정말 화려한 쇼 잘 봤습니다. 돌아갈 때 소매치기 안 당해야 할 텐데. 둘째 날은 세계 최고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아침부터 똥물을 건너가는데 그간 여행의 데미지와 디즈니의 데미지가 합쳐서 코피가 한 방울 뚝 떨어지네요. 중간에 생트샤펠 성당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성당을 많이 안 가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성당 중에 제일 화려하네요. 2층도 있어서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다크소울 3나 엘든링 세계에 온 기분이군요. 문 앞에서 저기 기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조닉 4에 나오죠. 넷플릭스 리팡에도 나오고 파리하면 루브르죠. 유리 피라미드도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안에서 보니 정말 현대 건축의 정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올려다보게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디오 가이드는 예전에 그 3DS를 아직 사용합니다. 절찬 판매 중이라는데 절판되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 루브르 가면 이 3DS 소프트웨어 사오는 게 국룰이었죠. 5,000원인가 했었는데 10개씩 사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유명한데 왜 사람이 없지 하다 돌아보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모나리자. 맨 앞까지 진출하려면 30분 이상 걸린다더군요. 멀리서 실루엣만 봐줍니다. 드디어 조니포에 나온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이네요. 락 최고 명반 중 하나인 콜드플레이 앨범의 표지로도 사용되었죠. 책이나 인터넷,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색감이 살아있습니다. 마치 지금 막 그려진 그림같이 생동감이 넘치네요. 혹시나 해서 기념품 샵에 가봤는데 안 파네요. 10만원에 팔아도 살 의향이 있는데 지금은 중고나라에 50만원대에 올라오면 바로 팔리죠. 박물관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철역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습니다. 파리 오락실은 정말 좋습니다. 본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신개선문이 있는 라데팡스 쇼핑몰에는 진짜 여태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오락실도 있었습니다. 간만에 핀볼 해보고 싶었는데 동전이 없네요. 에펠탑으로 가는데 헉, 교사가 빨간불에 아이들을 인솔하는군요. 상상을 초월하는 파리입니다. 드디어 웅장한 에펠탑이 보입니다. 밑에서 보니 진짜 장엄하군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마치 에어리언 2의 리프트를 탄 기분입니다만 훨씬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1889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만들었는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리프트의 설치로 인해 그 당시 만들 때에도 노동자 중에 단 한 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펠은 정말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위에서 보니 더 똥물이군요. 그래도 아기자기한 도시 풍경이 멋집니다. 저기 개선문도 보이는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리프트가 건축 당시의 기계적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기로 작동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석탄으로 운행했겠죠. 1시간에 한 번씩 조명이 점등됩니다. 밤이 되니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이 펼쳐지네요. 좀 이따가 가게 될 트라팔가 광장도 보이는군요. 이제 또 어느 도시를 가던 저는 가야만 하는 수족관으로 향합니다. 아니, 수족관에 이게 웬 군붕어라고 생각했는데 내세울 게 저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기는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해파리 전시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구글 평가에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코엑스 수족관이 훨씬 좋습니다. 아니, 웬 가와이? 해파리와 함께 내세울 만한 두 번째 장점, 바로 비단잉어 만지기. 아이가 이걸로 만족했으니 됐습니다. 해파리 좋아하고 잉어 만져보고 싶은 분들만 가세요. 조닉의 최종 대결을 결정하는 장소였던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여기도 잡상인이 많군요. 다행히 실파는 흑형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에펠탑이 제일 멋집니다. 이렇게 샀는데 49유로 나왔네요. 영국보다는 싸지만 파리도 한국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는 흐리고 저는 똥물을 건너갑니다. 코피는 다행히 나지 않네요. 지하철역이었던 장소를 개조해 만든 오르세 미술관은 안 가고 싶었지만 끝판왕님이 가장 가고 싶어 하신 장소라 갔습니다. 미술의 문외한이지만 교과서와 여기저기에서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보니 좋긴 하네요. 예술 전공이신 끝판왕님은 거의 넋을 잃습니다. 정말 튼튼해 보이고 예술적이네요. 진짜 프랑스 건축기술 대단합니다. 인스타 스팟이죠. 유명한 시계탑입니다. 시계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식당이네요. 유명한 뿌랭땅 백화점을 구경하러 가던 중에 레트로 게임샵이 있네요. 마이크로마니아는 런던의 CEX처럼 여기서 유명한 체인점입니다. 가격은 좀 비싸죠. 여기서도 악마성은 인기군요. 리미티드런 악마성이 있네요. 고민하다 안 샀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우 안에 정말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잘 장식을 해놨네요. 이것만 보고 있어도 재밌습니다. 백화점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네요. 구경하러 온 거라 상관없지만 어딜 가나 정말 끝판왕급으로 화려한 건축술에 저도 넋을 놓게 되네요. 예술의 나라답게 건물 자체가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본 건축물들이 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예술적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세계 최고 건축물입니다. 그야말로 예술과 건축술의 마스터피스,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여기도 조닉 포에 등장하죠. 1875년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천장, 촛대 그 어느 하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국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은 소매치기의 나라가 돼버렸지만요. 이 계단도 인스타 스팟이죠. 저도 나름 메이커인데 항상 마감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이렇게 장인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 기운을 받아갑니다. 지금도 실제로 공연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예술적인 건물 내에서 보는 오페라 과연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오페라 문외한이라 볼 의향은 없네요. 태어나서 본 건축물 중에 제일 인상 깊네요. 지금도 놀라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생각해보니 여기만큼 조닉4의 그라몽 후작의 지위를 보여주기 좋은 곳이 없을 것 같네요. 그 당시 서고도 있네요. 엘든링에서 저런 서고 위를 뛰어다녔는데. 오페라 가르니의 주변에도 볼 장소가 많습니다. 애플 오페라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애플 스토어가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국룰이죠. 건물 내부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 나라 고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애플 스토어. 이것이 애플의 럭셔리 브랜드 유지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아, 그리고 오페라 가르니의 스벅점도 있습니다. 스벅 가격도 국내보다 많이 비싸죠. 이렇게 럭셔리한 스타벅스 보셨나요? 미국 브랜드들의 노력 대단합니다. 삼성과 같은 국내 브랜드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유럽에서는 사기가 힘들어서 무조건 스벅, 맥도날드죠. 그리고 파리의 대기질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몇 년 전에 비해 몇 배 나아진 느낌이죠. 레트로 매니아라면 무조건 가봐야 할 볼테의가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레트로와 애니메이션 등 매니아를 위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점만 해도 저렇게 많죠. 이 길 양옆에 많은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비디오 게임뿐만 아니라 카드 게임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건담샵도 있군요. 건담? 만화와 프라모델을 판매하는 스토어 같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 수리 판매점이네요. 일본에도 이렇게 하드웨어만 다루는 상점은 없었는데 판매하는 제품군도 정말 다양합니다. 가격은 주변의 매장보다 살짝 비싼 편인데 하드웨어 종류는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미크로부터 2DS 식빵도 있죠. 참고로 다른 매장에서 2DS 박스셋이 90유로 정도 했습니다. 여기는 내부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오래된 액션 게임기들도 있고 도쿄의 유명 레트로 게임점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물량도 많습니다. 물론 도쿄와 비교하면 가격은 정말 저렴하죠. 게임보이 가격 보시면 도쿄와 차이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유럽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판이 더 많습니다. 게임의 국내 기기 호환 여부 잘 모르시면 일본판 사시면 됩니다. MD 스노우 브라더스는 여기도 비싸군요. 거의 모든 레트로 기종 소프트웨어가 미로처럼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상점은 애니메이션, 피규어, 만화책 같은 제품들을 파는 매장입니다. 실제 사이즈의 에이스, 나루토, 트랭크스, 손오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소룡도 있군요. 상점들이 7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유명한 몇 군데만 보았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곳인데 밖에 정크 게임들이 나뒹굴고 있네요. 내부 영상은 못 찍었지만 친절하고 가격도 좋았습니다. 잘 알려진 트레이더 게임스입니다. 여기도 스위치 악마성이 있군요. 네오지오 포켓은 좀 비싸긴 한데 대부분 괜찮은 가격입니다. 박스셋으로 파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상점도 그렇지만 대부분 점원들도 친절합니다. 여기도 물량 정말 많네요. 황금 젤다 3DS는 진짜 금값이네요. NEUF가 신품입니다. 3DS 박스셋 비싸긴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거의 50%가량 싼 것 같습니다. 신품 3DS도 있네요. 게임보이, GBA 게임들도 정말 다양하군요. 신품도 꽤 많네요. 에버케이드가 있군요. 에버케이드는 몇 가지 게임을 내장하고 팩도 추가해서 게임할 수 있는 게임기입니다. 다 라이센스 정품인 거죠. 아타리 복각 게임기도 탐나고 팩을 추가로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고 싶으면 아마존에서 사면 되죠. 결국 캡콤 버전 게임기로 샀네요. 제가 산 것이 마지막이네요. 다른 건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치 게임들도 많고 한정판 게임 패키지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악마성이 보이는군요. 낮에 안 산 것이 후회되어 구매했습니다. 악마성 컬렉션도 진짜 많네요. 몇 개 더 사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레트로 쇼핑은 이렇게 2개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은 또 아빠로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동물원, 온실이 모여있는 파리 식물원으로 향합니다. 파리 자연사 박물관도 세계 3대 자연사 박물관에 속하죠. 여기도 건물이 예술이네요. 여기는 공룡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테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다 박제는 처음 보네요. 그리고 동숲에도 나오는 멸종된 도도새 박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2마리나. 이제 동물원으로 향합니다. 동물원 가는 길에는 오리, 비둘기, 까마귀가 많군요. 봄, 가을에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나무 위에 까마귀가 몇 마리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식물원 부지에 동물원과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동물원도 가봐야겠죠. 상당히 오래된 느낌의 동물원인데 뭔가 자연스럽게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유럽의 파란 하늘이군요. 정말 한적하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동물이 안 보입니다. 강아지 크기의 코사크 여우는 처음 보는데 정말 귀엽네요. 우타니는 환경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한 놈은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외와 통하게 증축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까마귀가 많군요. 이 동물원의 마스코트 레서 팬더입니다. 국내에서도 봤지만 얘네들이 귀여운 동물 1등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 생각보다 크네요. 식물원 부지 반대쪽에 공룡 관련 자연사 박물관이 따로 있네요. 여기는 패스고 춥고 배고프고 프랑스 맥도날드 빅맥 사이즈가 궁금해 와봤습니다. 삼성페이 잘 되네요. 프랑스 빅맥도 스몰맥이군요. 에펠탑에 이은 프랑스 명물 개선문에 왔습니다. 개선문 전투가 조닉4의 최고 명장면이었죠. 실제로 보니 더욱 웅장합니다. 여기도 원형 계단이군요. 1836년에 만든 건축물인데 그 당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니 놀랍습니다. 12거리라니 엄청납니다. 한국이었으면 한문철 TV 단골 장소였겠죠.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는 쪽이 신개선문이 있는 곳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군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은 역시 에펠탑이죠. 금세 밤이 되어서 야경까지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샹젤리제 거리의 야경 정말 멋있습니다. 야경을 보시려면 에펠탑 말고 여기가 더 좋은 듯 합니다. 오늘도 이걸로 끝이네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있군요. 샹젤리제 애플 스토어는 모던함과 유럽의 럭셔리함이 합쳐진 최고의 애플 스토어인 것 같습니다. 그냥 관광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내부 구조가 화려합니다. 또 가전제품 파는 곳이 있네요. 지나칠 수 없죠. 입구에는 삼성 코너가 있습니다. 폴더 플립이 유럽에서 잘 팔리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유럽에서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애플 코너도 당연히 있고 샤오미 코너에는 샤오미 플립폰이 있군요. 국내에서는 사기 어려운 구글 픽셀폰도 당연히 있고요. 화웨이 폰, 레노버 탭 등 국내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노트북도 많네요. 와,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군요. PSG 스토어 갔다 온 거 들켰네요. 안테나 가격은 349유로네요. 국내 가전 코너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게임 코너에는 PS 프로와 포탈도 있고 엑스박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은 국내와 비슷하네요. 메타캐스트 3S도 있고 UMPC 코너도 있군요.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삼총사가 있군요. 스팀덱이 없네요. K-팝 코너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 노래 거의 못 들어봤는데 파리에서는 종종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출국날 아침, 대망의 하이라이트, 파리 방부 벼룩시장에 왔습니다. 파리 3대 벼룩시장 중 하나인데 사실 유럽, 아니 세계 3대 벼룩시장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하죠. 토, 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는데 저는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인도 위에 장터가 열립니다. 아침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붐빌 때는 소매치기도 많다고 하네요. 이제 가면서 구경을 해봅니다. 확실히 동묘의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군요. 가장 많은 제품군은 그릇, 접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림과 가구도 있군요. 잘 찾으면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동묘 가판과 비슷하군요. 디카도 있고요. 유럽의 골동품들이 넘쳐납니다. 구두도 있군요. 각종 액세서리들이 수십 년은 넘어 보이는 상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0년은 넘어 보이는 사진 펜던트군요. 저것은 이중섭의 소처럼 생겼군요. 어르신들이 보물찾기를 하고들 계시네요. 아이들 장난감들도 빠질 수 없죠. 슈퍼 패미콘과 게임보이, 알팩도 있군요. 잘 찾아보면 레어 게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골동품의 향연이 펼쳐지는군요. 겨울날 9시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봄, 가을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진 벼룩시장입니다. 상인분들도 대부분 친절하시고요. 흥정도 잘 받아줍니다. 장난감 자동차도 많네요. 그림과 찻잔, 유리잔, 접시들이 이쪽에서는 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공예품들이 나오는군요. 목각 장난감들도 있고 사진 앨범, 오래된 동전들도 있네요. 오래되어 보이는 의자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도 있네요.
대부분 유리장 안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리장 안을 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사슴머리가. 작은 액세서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래된 앨범은 왜 파는지 모르겠네요. 죽은 사람들 사진이 많을 텐데 말이죠. 한글로 컬렉션 배지라고 써있네요. 클래식 자동차 장난감도 많습니다. 귀족들이 썼을 것 같은 식기류들도 있고, 수십 년 돼 보이는 인형들도 있군요. 생활 잡화들도 많네요. 동묘처럼 옷가지들도 많이 있군요. 커다란 피규어들 사이에 오래되어 보이는 목각 공예품이 같이 있네요. 동킹콩, 미쉐린도 있군요. 이 말은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네요. 지팡이도 있고 자동차 장식품도 있네요. 정말 기묘한 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CRT 모니터도 있군요. 아니, 총, 나팔, 칼, 프랑스 전쟁 때 사용되던 것들인가요? 이쪽은 다 20유로 제품인가 보네요. 10유로 제품들도 있네요. 뭔지 모르지만 탐나네요. 엄청난 수의 액세서리들과 CD 종류들도 나오는군요. 아니, 저 흙 묻은 와인은 뭐죠? 오래된 창고에서 발굴된 100년 된 포도주인가요? 총도 나오는군요. 사가지고 귀국하면 바로 경찰서행이겠죠? 수많은 장식품들과 와인도 자주 나오네요. CRT 모니터 지나간 거 보셨나요? 이렇게 여러 제품군이 섞여 있는 가판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도 많군요. 실바니안 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뭔가 수제품 같네요. 이쪽은 거의 갤러리군요. 클래식한 테이블도 있군요. 스탠드, 탁상시계도 보이는군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과 검도 많이 파네요. 그림들 하나하나 다 구경하다 보면 몇 시간은 걸리겠네요. 이 가면들은 왠지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것 같이 쓰면 괴물이 되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묘한 장식품들이 정말 많군요. 겨울 아침의 햇살이 그림들에 비치네요. 책, CD, 보물찾기도 재밌죠. 요즘 아이돌 포토카드 앨범집 같은 오래된 사진 앨범이네요. 목재로 된 도시 장식품도 있고 한약통 노트북처럼 저 상자들로 유럽식 고전 노트북을 만들면 재밌겠네요. 접시 찻잔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일 것 같습니다. 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액자를 사신 분이군요. 뜬금없이 위 게임기가 있네요. 동양의 술병인가요? 자수 공예품도 있고 향수도 있군요. 현대미술 작품도 있군요. 사진 앨범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나 보네요. 공예품들도 정말 많네요. 그림, 스카프, 거울 다양하네요. 이 그림은 정말 비싸 보이네요. 접시와 식기들이 정말 많군요. 와이프 안 데려오고 혼자 오길 잘했습니다. 아직 반도 못 온 것 같은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쌍안경, 칼, 야전삽도 있는데 훈장은 가짜겠죠? 작은 액세서리 소품들과 작은 그림 액자들도 있군요. 예술의 도시 파리답습니다. 작은 보물상자도 있고 엄청난 공예품들도 있군요. 작은 오르간은 뭘까요? 뭔지 모를 악기들도 있습니다. 멍멍이 장식품인 줄 알았네요. 깜짝이야. 인형이 움직여서 놀랐네요. 아기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왠지 영혼이 서려 있을 것 같아. 모퉁이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레트로 기기는 많이 안 나오네요. 보석함, 촛대, 이건 뭐죠? 타자기인가요? 이건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물건이네요. LP 플레이어와 미니 피아노, 전화기도 있군요. LP판도 있네요. 이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니 가면들과 장신구들, 인형들. 이쪽 라인은 작은 장신구들 위주인 것 같네요. 장군이 사용했을 것 같은 검도 있군요. 레트로 스타일의 시계도 있는데 고장난 것 같군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그림과 의자네요. 오, 게임기가 보이네요. 권총은 장난감이겠죠? LSI 게임기와 바코드 게임기네요. 목재 인형들이 있는데 저 파손된 목재 인형은 안 팔릴 것 같은데. 예쁜 미니 찻잔들과 장인이 만들었을 것 같은 의자와 카페트군요. 찻잔들 아래 오바마 액자는 뭔가요? 종교 제품들도 있고 CD들이 잘 정돈되어 있군요. 장난감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작은 피규어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쪽은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 장난감들입니다. 오래된 인형들 사이에 파리올림픽 마스코트가 있군요. LP판 서적, 목재 장난감들, 뭔지 모를 장식품들,
동양풍 장식품과 낡은 핸드백, 장신구들, 액자 없는 그림들까지 파리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와 모피코트, 옷가지들도 있군요. 카메라도 종종 보이네요. 전투기 피규어도 있네요. 여기도 동묘처럼 구경 오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럭셔리한 그림들과 시계들, 탐나는 나무 상자 아래쪽에 엄청난 군인 피규어 컬렉션이군요. 간간히 권총도 보이고 재밌습니다. 이쪽 라인도 거의 끝이군요. 시계들과 카드보드 VR 기기도 있군요. 각종 자파들과 LP판들을 끝으로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가봅니다. 쓰레기들. 처음부터 엄청난 보물상자들이 나오는군요. 카페트, 그림, 누드화까지. 이쪽도 그림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 자파들이 있네요. 이 즐거웠던 벼룩시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도 못 샀군요. 제가 찾는 것이 과연 나올지. 장식 박스 안에 많은 골동품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서려있을 것 같은 인형들과 핸드백들도 있고 멋진 검들, 휘장들도 있습니다. 신발 파는 곳과 스타워즈 관련 제품도 있네요. 언제 그려졌을지 모르는 뒹구는 그림들, 각종 음악 관련 제품들과 LP판도 많네요. DVD들과 진짜 레트로 로봇들이군요. 이쪽이 가장 제 취향에 맞는 구역이군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책들과 포켓몬을 비롯한 다양한 장난감들, 바이오 하자드 4에 나오는 것 같은 식칼까지. 이쪽에도 식기류들은 빠질 수 없죠. 2차 세계대전의 유류품들 같은 것들과 부대마크인가요? 진짜 규모가 엄청나서 이제 지쳐갑니다. 변신 로봇 장난감과 자동차들, 아니 그리고 DS 게임들이군요. 그 옆에 유리상자에는 레트로 아이템들이 가득합니다. 워크맨. 상태 좋은 워크맨 박스셋 80유로 부르네요. GBA도 박스셋인 줄 알고 사려고 했는데 박스만 있다는군요. 그 위에의 작동되는 GBA는 40유로, 그래서 2개 100유로에 구매했습니다. 마지막 저의 보물이 거의 벼룩시장 끝부분에 있었군요. 좌측에도 약간의 가판이 더 있었지만 여기까지 둘러보고 가야겠습니다. 신개선문 구경하고 비행기 타러 가야 하니까요. 상인분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과 골동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19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각각의 판매 구역도 있는 걸 보니 나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묘 벼룩시장도 여기처럼 관리하고 상인들도 정신 차리고 친절한 태도로 장사해서 100년 이상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씨 찍지 마요. 이런 것도 하지 말고요. 정말 즐거웠던 방부 벼룩시장을 끝으로 저의 유럽 여행은 끝이 납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파리였지만 제 인생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정신 차리고 다녀야 하는 단점들도 있지만 친절한 사람들과 오래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기에 파리가 세계 1위 여행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경기를 못 봤는데 다음에 또 와야겠군요. 즐거웠던 유럽 여행을 끝으로 저의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구독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